헝거 코드 파트 1. 당뇨 코드, 비만 코드, 암 코드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자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로 유명한 캐나다의 신장내과 전문의 제이슨 펑의 새로운 책이다. 제2형 당뇨는 고칠 수 없고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오류를 지적하고 당뇨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은 저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저서 비만 코드의 속편에 해당한다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을 빠르게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저탄 수화물 식단과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고 간헐적 단식으로 대사 질환을 되돌리는데 효과를 본 사람들에게도 줄어든 체중을 오래 유지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므로 저자는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인슐린과 코르티솔에 대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지방 온도 조절기라는 개념을 더 추가했다. 이 책을 통해 닥터 제이슨 펑이 설명해주는 체중 증가의 진짜 원인과 배고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저자는 이 책을 읽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체중 감량의 3가지 황금률만은 기억해주기를 요구한다. 1. 초가공식품은 피한다. 2. 끊임없이 먹지 말고 일상적으로 단식을 한다. 3. 건강한 마음가짐과 건강한 사회적 습관을 기른다. 체중 감량의 패러다임. 너무나 흔하게 받아들여져서 진실처럼 느껴지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체중 증가는 섭취 열량과 소모 열량의 문제라는 것이다. 섭취한 열량보다 활동으로 소모한 열량이 적으면 체지방으로 쌓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지방을 지니게 되는지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어떤 호르몬은 체지방 저장을 늘리고 또 어떤 호르몬은 체지방의 저장량을 줄인다. 몸은 이런 호르몬의 균형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온도 조절기처럼 조절한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이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지에 영향을 준다. 동일한 열량을 가진 다른 2가지 음식에 우리 몸은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여 반응한다. 동일한 200kcal의 쿠키와 계란이 있다. 쿠키를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들어온 열량을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반면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란을 섭취하면 인슐린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량은 몸이 쓰는 에너지로 이용된다. 또한 GLP-1이 분비되어 배가 부르게 된다. 또한 음식의 구조, 먹는 순서, 식사하는 시간대, 섭고 가열하고 분쇄하는 등의 식품의 가공 방식 등이 여러 요인들이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소화의 흡수의 속도는 호르몬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왜 먹을까? 그건 바로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만 먹는 이유는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은 열량이 아니라 과도한 배고픔의 문제이다. 배고픔에는 크게 3가지 배고픔이 있다. 1. 항상성 배고픔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배고픔이다. 2. 쾌락성 배고픔은 달달한 디저트처럼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식품에 대한 갈망이다. 3. 조건화된 배고픔은 문화와 환경적으로 정해놓은 식사 문화 등에 의해 생기는 배고픔으로 주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등의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배고픔이다. 1장 열량 망상에서 벗어나자. 터프츠 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학장이자 터프츠 음식은 과학이다 연구소 소장인 다리우시 모자파리안 박사는 비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체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섭취하는 에너지가 해마다 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근거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과학이 입증하는 바에 따르면 체중 증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먹는 양만 줄인다고 해서 그대로 살이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어느 과학 연구를 봐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수백만 명이 덜 먹기 전략을 시도했지만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무작위 대조시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연구 중 하나인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 연구를 예로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하루 섭취 열량을 371kcal 줄이고 신체 활동은 10% 늘렸다. 덜 먹고 많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 이들은 7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식단을 아예 바꾸지 않은 대조군 여성들에 비해 체중의 차이가 없었다. 섭취 열량을 줄이면 살도 빠지고 더 건강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970년대에는 먹을거리가 풍부했는데도 비만은 드물었다. 그때 사람들은 열량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대의 비만은 전세계적 유행병이 됐고 사람들은 열량 계산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열량을 음식의 공동화폐처럼 여긴다.
서로 다른 음식들을 열량이라는 동일한 화폐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열량이라는 수치는 그 음식이 몸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호르몬 반응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 사실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보도 담고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반응해 호르몬을 분비한다. 음식마다 서로 다른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고 그 호르몬은 들어온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몸에 제공한다. 그러므로 체중을 줄이려면 호르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체지방을 저장하느냐 마느냐는 단순히 총 섭취 열량이 얼마인지 보다는 몸이 그 열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열량은 저장되고 인슐린 농도가 낮으면 열량은 에너지로 연소된다. 따라서 체중 감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몬이다. 섭취하는 열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호르몬이 열쇠이다. 만약 섭취 열량에서 500kcal를 줄였다면 먹는 음식이 바뀌지 않고 동일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슐린의 농도는 변하지 않아 체지방이 방출되지 않는다. 그 대신 몸은 소모하는 열량을 500kcal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우리 몸은 열량을 덜 섭취하면 열량을 덜 태운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작용이 호르몬으로 조절되고 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는 그렐린이 있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GLP-1, GIP, 펩타이드 YY, 콜레시스토킨이 있으며 에너지를 더 쓰도록 만드는 호르몬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있고 체지방을 늘리게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코르티솔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올라간다. 인슐린은 섭취한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지시하고 저장된 열량을 방출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데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지방 연소가 차단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고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꺼내 쓰도록 지시한다.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인슐린을 더 많이 자극한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더 살이 찐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호르몬이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더 먹고 배가 부르면 덜 먹는다. 이런 배고픔을 조절하는 것도 역시 호르몬이다. 그리고 열량을 얼마나 태우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호르몬이다. 섭취한 열량을 소모시키는 것은 대사율에 맡겨진다. 그리고 이 대사율을 결정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다. 즉 우리가 열량을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태우는지, 그리고 그중 얼마나 체지방으로 저장되는지는 모두 호르몬이 좌우한다. 비만이 순전히 열량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생각은 열량망상이다. 운동이라는 거짓 신화. 사람들이 흔히 믿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비만이 현대 생활의 많은 편리함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걷는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이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그만큼 열량의 소모가 줄어들어 살이 찐다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를 총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한다. 1982년 이후 세계적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은 남성에서 7.7%, 여성에서 5.6%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 감소는 대사율이 떨어진 데서 비롯됐다. 일반적으로 적당히 활동적인 사람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기초 대사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휴식기 대사율 70%. 2. 신체 활동 20%. 3. 식이유발 열 발생 10%. 휴식기 대사율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이다. 그리고 신체 활동은 걷고 요리하는 등의 일상적 움직임과 달리기나 수영 등의 운동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식이유발 열 발생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운동을 확 늘리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운동량을 늘리면 몸은 기초 대사율에 쓰는 열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배고픔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항상성 배고픔. 2. 쾌락성 배고픔. 3. 조건화된 배고픔. 항상성 배고픔은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배고픔이다. 즉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배고픔이다. 쾌락성 배고픔은 맛있는 것을 즐기는 쾌락과 순전히 맛 때문에 먹고 싶어지는 배고픔이다. 조건화된 배고픔은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먹는 것과 같은 습관적인 배고픔을 말한다. 체지방 온도 조절기. 1968년 이선 심스 박사는 미국 버몬트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에게 반년 동안 하루 최대 1만 킬로칼로리까지 열량을 섭취하게 했고 과잉 섭취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16kg이 늘었다.
그런데 연구가 끝나고 불과 10주 만에 참가자들 전원이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갔다. 심스 박사의 실험은 열량을 늘리기만 하면 대체로 장기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전설적인 비만 연구자 조지 브레이 박사는 자신의 체중을 늘리는 실험을 했다. 설탕과 지방 위주의 식단으로 10주를 유지하자 10kg이 늘었다. 그리고 실험을 끝내고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자 체중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6주 만에 10kg이 빠지고 그 빠진 체중을 유지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체지방 온도 조절기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어떤 동물이든 생존하려면 체지방률이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너무 뚱뚱해져도 사냥이 어렵고 너무 말라도 겨울에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물고기 등 어떤 종이든 성체 야생 동물이 비만인 경우는 없다.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아주 적게 먹지만 이런 큰 변동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이런 자동 메커니즘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체지방을 지니고 있을지는 최적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체중 설정점이라고 부른다. 체중이 이 지점보다 올라가면 체중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체중이 이 지점보다 낮아지면 체중을 늘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체중 설정점이 높게 설정되면 우리는 배가 고파진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고 체지방이 늘어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배가 고픈데도 더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총 에너지 소비가 감소해 결국 체지방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체중 설정점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호르몬이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체중 설정점도 자동으로 유지한다. 저자는 이 메커니즘을 체지방 온도 조절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비만은 우리 몸이 체중 설정값을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생긴다. 항상성의 원리를 몸에 적용하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지방 온도 조절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열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해 설정 체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루돌프 라이벨 박사는 체중 변화에 대한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의 체중을 10% 늘리기 위해 강제로 과식을 하게 하자 이들의 기초 대사량이 16% 증가했다. 그들의 몸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루에 약 500kcal를 더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참가자들의 체중을 10% 감량했을 때는 기초 대사율이 15%가 감소했다. 체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열량을 덜 태운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카나글리플로진처럼 매일 포도당이 300에서 400kcal 정도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약을 투여해도 사람들의 체중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루 300에서 400kcal를 더 먹었기 때문이었다. 비만의 근본 원인은 체지방 온도 조절기의 기본값, 즉 체중 설정값이 높아진 것이다. 설정값이 높아지면 몸은 그 높은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배고픔을 증가시키거나 대사율을 감소시킨다. 비만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은 체중 설정점이 왜 이렇게 높은가? 그리고 그 설정값을 어떻게 다시 낮출 수 있을까이다.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서 근본 원인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누구에게나 통하는 단 하나의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체중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좋은 열량이 있고 나쁜 열량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체지방 온도 조절기를 조절하는 핵심은 우리의 신경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며 나쁜 열량이 아닌 좋은 열량을 담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를 해낼 수 있다. 저인슐린 식단 1977년에 발표된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안내했다. 당시에는 흰 빵이 지방 함량이 낮다는 이유로 건강식으로 간주되었다. 가이드에 따라 미국인들의 식사는 달라졌다. 정제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섭취한 결과 평균적인 미국인의 식단에서 혈당 부담을 나타내는 혈당 부하는 무려 22%나 급증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체중을 증가시킨다. 포도당, 인슐린, 탄수화물과 체중 증가의 연결고리.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얻는 잉여 에너지를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하고 동물은 먹을 것에서 얻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따라서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탄수화물을 더 많이 포함한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가장 자극하는 영양소다. 그렇다고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식단들의 다수가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이런 식단을 섭취해온 사람들은 비만이 되지 않았다. 핵심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데 있다. 탄수화물은 곧 당이다.
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포도당, 과당, 유당, 자당 등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당은 바로 포도당이다. 혈중 포도당은 곧 혈당을 의미한다. 탄수화물은 사슬에 포함된 당의 개수에 따라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되지만 흡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되는 흰 빵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킨다. 혈당 지수는 특정 식품이 포도당에 비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측정한다. 반면에 혈당 부하는 일회 섭취량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총량까지 고려한다.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은 더 빠르고 더 높이 상승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체중은 더 쉽게 증가한다. 체지방 온도 조절기를 조절하려면 결국 인슐린을 관리해야 한다. 체내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체지방은 더 많이 축적된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려면 단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영양소가 얼마나 신속히 흡수되는지를 좌우하는 요인은 많다. 우선 음식이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 영양소 구조인 식품 매트릭스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가공 상태와 입자의 크기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식물의 세포벽이 온전하고 입자가 크고 식이섬유가 있으면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 그 결과 혈당은 더 완만하게 상승하고 인슐린 역시 천천히 분비된다. 인슐린의 분비가 적을수록 체중 증가도 줄어든다. 반면 정제 탄수화물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수월하게 소화 흡수된다. 정제 과정은 탄수화물을 사전 소화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급속히 소화되는 전분으로 바뀐다. 음식 입자가 더 작고 더 부드러울수록 아밀레이스의 작용은 빨라지고 위가 음식을 배출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위가 빠르게 비워지면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급증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인슐린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살이 찌는 원인의 핵심은 탄수화물의 종류다.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인지 정제하고 가공된 탄수화물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흡수와 혈당 지수. 열량은 같지만 서로 다른 세 가지 아침 식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1번 저혈당 지수 아침 식사 채소 오믈렛 탄수화물 40%. 2번 중간 혈당 지수 아침 식사 스틸컷 오트밀 탄수화물 64%. 3번 고혈당 지수 아침 식사 인스턴트 오트밀 탄수화물 64%. 세 개의 식사에서 채소 오믈렛은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적으므로 혈당을 제일 적게 올린다. 두 번째 스틸컷 오트밀은 귀리의 세포벽을 보존한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이어서 소화가 매우 느리다. 반면 인스턴트 오트밀은 고운 가루 형태로 정제되어 빠르게 소화되며 그 과정에서 나온 포도당도 빠르게 흡수된다. 스틸컷 오트밀과 인스턴트 오트밀의 차이는 가공 수준뿐이다. 세 가지 아침 식사를 한 집단이 점심 식사에서 섭취한 칼로리를 비교했다. 인스턴트 오트밀을 먹은 집단은 스틸컷 오트밀을 먹은 집단보다 53%를 더 먹었고 채소 오믈렛을 먹은 집단보다 81%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다. 세 가지 식단의 열량이 동일했음에도 인스턴트 오트밀을 아침으로 먹은 집단이 제일 허기를 느꼈고 여기서 핵심은 음식의 탄수화물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되느냐 하는 것이다. 유사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콘플레이크와 바나나를 먹은 아이들은 계란과 딸기를 먹은 아이들에 비해 점심 식사에서 65% 더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아침 식사의 열량이 동일했음에도 점심 식사 섭취량은 거의 3분의 2나 더 많았다. 사전 소화된 인스턴트 오트밀로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인슐린은 섭취한 열량을 저장하라고 지시한다. 인슐린 반응이 강하면 대부분의 포도당을 체지방 형태로 저장해 버린다. 그 결과 체온 유지나 주요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본 대사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깝고 가공이 적은 형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분지형 전분과 선형 전분. 영어 접두사 아밀은 그리스어로 맷돌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전분을 가리킨다. 전분에는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가 있는데 아밀로펙틴은 물에 잘 녹고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반대로 아밀로스는 포도당 사슬이 단단하고 여러 층으로 쌓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소화가 어렵다. 소화가 느린 아밀로스는 퀴노아, 콩, 렌틸콩, 귀리 등에 많이 들어있다. 반대로 빠르게 흡수되는 아밀로펙틴은 A, B, C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아밀로펙틴 A는 가장 쉽게 소화되는 형태로 밀가루 제품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중간 정도의 소화 속도를 가진 아밀로펙틴 B는 감자와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다. 가장 늦게 소화되는 속도의 아밀로펙틴 C는 콩류에 들어있다.